자, 그러면 이제 탕평 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탕평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가 이자의 난 이후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부터 이제 앞에다 얘기한 것처럼 탕평파를 양성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일단은 이때 이제 탕평파들은 완륜 탕평이다. 어, 그래서 이제 왕실과 외척과 결단 특권 세력의 존재를 용인하는 그 완륜 탕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탕평비는 이제 설립했죠. 성균관 입구 앞에. 그리고 항평카를 이제 시행돼서 했고, 그다음에 같은 당파끼리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동색 금호패라는 금홍 동색 금혼패를 직집마다 걸어서 같은 당파끼리 혼인하는 걸 금지시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정권을 강화시키는데, 영조, 그러니까 숙종, 영조, 정조 때 정책들 보면 이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요.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세도 정치와 연결돼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론의 주제로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살림들의 어떤 그 공론을 이제 뭐냐면 인정해 줬는데, 살림들이 공론을 인정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이제 뭐냐 분당의 어떤 방파 싸움으로 이제 이용을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공론의 주제자를 어디까지 국왕으로 이제 해서 살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살림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죠. 예.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공론의 주제로서 살림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것은 서원의 대폭 정리와 이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영을 통해서 관료를 재교육에 활용했다. 그래서 이제 경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고대신들이 노대신들이 이제 왕을 모셔놓고 여러 가지 경전을 강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경영 정치도 이제 행해졌다고 하는데, 근데 영조는 거꾸로 이제 뭐냐면 군사라고 해서 음, 그 뭐냐면 그 군주이자 스승이다라고 자신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그 당시 이제 많은 이제 관료들을 대신들 모아서 거꾸로 가르쳤어요. 대신들이 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왕이 유교 경전을 펴놓고 대신을 가르쳤다. 그만큼 이제 영조는 유교 경전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그 유교 경전뿐만 아니라 이 당시 이제 그 법가류 저서도 있죠. 뭐 정관준요 이 같은 사람들이 경영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다음에 주자성리학에서 벗어나서 일단 남인학자들의 어떤 육경 중심의 고학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문들을 이제 뭐냐면 경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 왕 중에 경영을 제일 좋아했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신하들 가리키는 그런 왕이 영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간직기 편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청여직 관료와 장악했던 하급 관료 지휘 통솔권이 재상들에게 다시 돌아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얘기처럼 그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직 관료들이 그 뭐냐면 고위직 관료들을 뭐냐면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조 전략 같은 거 있죠. 이조 전략의 권한을 높여줬고 3사의 권한도 높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림의 해청권까지 줬어요. 한림원의 해청권이란 건 뭐냐면 그 홍문관 이제 뭐냐면 그 전현직이 모여서 만장일치 후임자를 청구하는 그 관례들이요. 근데 이 이조 전략의 권한이라든지 뭐 3사의 권한이라든지 한림의 해청권 등등이 이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홍보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에게 주어졌던 그 간행적으로 주어졌던 건데, 나중에 이게 점점 변질돼 갖고 자기 당파의 이익을 이제 뭐냐면 옹호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권한을 뺏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위직 관료들, 하위직 관료들의 권한을 뺏으면서 자연스럽게 고위직 관료들의 권한이 상당히 커지죠. 그러면서 고위직들을 중심한 이제 모여있는 비변사가 공론을 주재하기 시작하죠. 예전에 3사가 공론을 주재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조 전략의 권한 약화를 좀 보겠습니다. 이조 전략의 권한 중에 이제 자척권하고 그다음에
통청권이 있거든요. 이게 폐지됐어. 그래서 자청권은 자신의 후임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통청권은 3사 청유지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있는데 이 이조 전략의 권한 중에 자청권의 폐지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숙종 때 폐지됐다가 뭐 영종 때 완전히 또 폐지됐다. 근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숙종 영종 때 이제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통청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조 때 폐지됐다. 그래서 이제 군주권과 재산권이 강화되면서 하위직 관료들이 갖고 있는 이제 3사의 청요지 추천 권한을 뺏어서 이 완령 탕평파에게 줬다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분당의 분열로 전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조 전랑이죠. 그래서 이조 전량의 권한을 없애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자청권하고 통청권하고 이제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이 폐지 관련된 내용 아까 자청권 폐지 관련된 내용은 숙종 때도 나오고 영조 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숙종 때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됐다가 또 영조 때 폐지되고 뭐 그렇게 됐나 봐요. 예.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내용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좀 빼먹었는데 그때 이제 영조 초창기 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인사회 주도자였던 소용파의 목호령하고 김일경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이게 나중에 앞부분에서 제가 빼먹었는데 여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어제 대응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영조의 탕평 정책의 이제 한계를 보면요. 일단 국왕의 충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됐다. 영조 전후도 이제 얘기하는데 이때 권력에 배제되어 불만증 형성하고 저항식 가진 농민들과 동안과 연결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신의 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죠. 경종을 충성하는 이제 경종에 충성하는 의리와 영종에 충성하는 의리가 일치하지 않은 무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경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소론이라든지 남인들 급진파들이 이제 뭐냐면 경종의 의리를 강조했고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론 이런 세력들이 이제 강조됐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인사를 둘러싸고 이런 신의 의리 둘러싼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급진파 소론과 남인들이 이 당시 이제 경조 독살설을 이제 명분으로 일어날 때 그때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농민들하고 연결돼. 농민들이나 상인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권력층에 지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누적돼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 급진파 소론과 남인의 봉기 때 이들이 많이 여기 뭐냐면 어, 개입되는 같이 가담하는 이렇게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모일리 같은 경우에는 영조와 정조에 대한 충성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죠. 자, 영조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조치가 옳았다라는 사람들이 벽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조에게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이제 뭐냐면 조치가 너무했다. 이 정조하고 연결됐죠. 이 사람이 시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모의와 심의의 이제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냐면 정종 때 해결되죠. 각각의 의리를 인정하면서 그다음에 그렇지만 충성의 대상을 자기한테 일치시켜라.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노론의 우세로 분단 간의 군영 유지가 실패됐다는 거. 그래서 경종 죽음에 대해서 소론과 남인 강력하게 발발했는데 영조 초창기 때 이인제의 난이나 뭐 나주개서 사건, 특히 나주개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소론이 대금을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모화변을 계기로 해서 시파와 벽파로 대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사도세자 둘러싸고 정도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들과 번열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이게 노동 우세로 말년에 분당의 군영 유지 실패했다는 게 이제 뭐냐면 영조의 탕평책 한계죠. 그래서 신인이와 이모의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영조 말년에 노론 측에 치우치면서 이것도 이제 또 사도세자 사건과 연결되면서 시파 벽파가 나중에 나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사회개혁은 이제 뭐 군역법 시행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군역법 할 때 좀 얘기하고요. 군역법 앞에서 했나? 뒤에 있네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하고, 자 그다음에 군영 정비를 했죠. 그래서 이제 훈련동원 구미형 어용총 도성을 나눠 방해한치를 만들었고, 가혹한 이제 홍보를 이제 뭐냐면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형수 3심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속대전을 인제 편찬했다. 요거는 인제 그 예전에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나왔죠. 요거에 인제 연결돼서 완료탄편하고 연결돼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국방 해방 정책을 강화해서 강화도 외선과 평양의 중성을 추축하고 각종 국방 지도를 제작하고요. 국가 지도를 개혁하고 수도의 하청의 청계천이죠. 그걸 정비하는 도성 정비 사업을 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한번 그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꼭 인제 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청계천이 인제 서울 한성을 흐르는 하천인데, 거기에 이제 각종 오물과 이런 것들 갖다 버리고, 또 주변에 산을 이제 그 나무 벌채함으로써 여러 가지 산사태 등의 비가 오면 이게 산 토산물들이 쭉 내려와요. 그래서 강이 점점 수위가 올라가게 되죠. 예, 밑에 깔려 있으면서 인제 이런 것들 누적되면서 강의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쪼금이라도 비가 내리면 넘쳐 흘러 갖고 민가에 피해를 주니까 강바닥을 다시 파내서 강의 수위를 좀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청계천을 정비하는 그 도성 작업할 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동원한 게 아니라 고용한 거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동원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돈을 주고 고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 뒤에 이제 수원성을 만들 때도 그런 것들을 했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노비공강법에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게 좀 추가할 것이 뭐냐면 노비종무법이 있어요. 이 노비종무법을 확정했잖아요, 1731 년에. 현종 때 만들어졌다가 또 집회가 거듭됐다가 영조 때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속대전에 수속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탁지 정제를 이제 정했는데, 탁지라는 거는 이제 재정과 관련된 건데 국가 재정의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공고란, 그다음에 각 간청에서 쓰이는 돈을 절약하게 돈의 출납을 규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개혁을 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인제 정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조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영조보다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음. 이 정조의 정치. 자, 그러면 정조 정치는 이제 보면 정조의 탕평 정책은 이제 규정 가하고 작용을 중심으로 인제 했다. 요거는 인제 문인들이고, 네, 이건 무죠. 군사적 기반이 되죠. 그래서 요걸 양대 기관으로 해 갖고 인제 왕권을 강화했고요. 이때 인제 그 집권 세력들은 자기 할아버지와 달리 중론탄편이었다는 거죠, 중론탄편. 예. 그래서 중론탄편은 각 당파의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하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영조 내 집권 세력을 제거했다. 그래서 영조의 집권 세력들은 이제 외척과 관련된 이런 이제 세력들 있죠. 북당이 남당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인제 크게 보면 시파와 벽파로 이렇게 나눠지죠. 사도세자의 문제에 대해서 정주의 정책을 반대하는 무리가 벽파로 결재되고, 이걸 이제 얘들은 인제 그 영주의 정책이 옳았다는 거, 조치가. 자, 그리고 정조의 정책에 동조하는 무리, 그 영조의 그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서 너무했다는 애들이 시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벽파 같은 경우에는 인제 주로 그 노론 세력들이 인제 결집된 거고, 시파는 노론도 있고 소원도 있고 남인도 있고 여러 파들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남인이라든지 소론은 거의 대부분 소 시파에 개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노론도 있지만 남인하고 그다음에 소론은 대부분 시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시파와 벽파와 함께 또 남인, 소론, 노론
다 골고루 등용했죠. 서로 견제시켰잖아요. 심지어 자기의 반대파인 노론조차도 그 노론의 영수 심한지를 이제 시켜 가지고 일종의 인제 뭐냐면 정치적 쇼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심한지가 반대 상소를 올려 갖고 영주가 뭐라고 하면 자기 시파들이 결집시키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고 그렇게 인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등용된 여러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도 이때 이제 등용을 했던 거고요, 남인색 중에. 예. 자, 그래서 인제 개혁 방향을 보면 세가 대족의 연합인 특권 정치를 배제하고 성리학적 질서의 기본 요소인 의리, 공론, 그다음 청요직을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실력주의에 따른 대경장을 구했다. 대경장이라는 것은 그 뭐냐, 보통 이제 나라를 세울 때 세 단계가 있어요.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을 만드는 게 수성이죠. 법과 제도를 만들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법과 제도를 아니, 수성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오랫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법과 제도가 삐그덕삐그덕하잖아요. 이걸 이제 고치는 게 경장이야. 그래서 이 경장이라는 말은 인제 뭐냐면 가야금의 줄을 뭐냐면 수리한다는 의미에서 경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 수성, 경장. 그래서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제도와 이런 것들을 수리한다, 수선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규장각 설치 관련된 내용을 이 규장각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규장각의 목적은 뭐냐면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을 보관하는 거야. 이게 인제 주 업적이야, 원래 목적이.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평전과 같이 학문적인 목적에서 이제 시작됐고 주로 인제 역대 국왕의 어제 어필을 보관하는 그런 내각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 내각이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권력층의 집권 세력들을 의미하는 내각이 아니라 이게 이제 국왕의 어제 어필, 뭐 도서 이런 걸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게 내각이거든요. 원래 내각은 홍문관이 맡고 있었어요, 홍문관이. 근데 이 홍문관이 이게 3 사로 편입되면서 언론화되니까 언관화되니까 이게 이제 내각 기능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언간 기능이 강화되고 그래서 이 홍문관에서 이제 배제된 내각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서 만든 것이 규장각이에요. 근데 규장각에서 단순히 왕의 그 뭐냐면 어필, 이 필체라든지 책이나 그 도서관적 기능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죠. 예. 그래서 그 왕실 도서관적 기능에서 인제 좀 더 정치적 기구도 이제 반화된다. 지편전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비서실 관한 어 기능을 강화하고 문안 기능, 과거 제도를 주관하고요. 특히 인제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문신 교육을 담당해 초계 문신 제도라고 하죠. 예, 초계 문신 제도. 자, 초계 문신 제도라는 것은 인제 연소한 40세 이하의 당하관 의 어떤 신진 문인들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 실력 있는 문인을 뽑아서 규장각에서 재교육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조의 학문과 정치 노선을 강하게 주입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정조는 여기에서 자주 와 갖고 시험을 또 보죠. 이 사람들 데리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측근 세력을 이제 삼았다. 그때 이제 이 초계 문신 제도에서 이제 뭐냐면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정약용 관련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요와 관련돼 갖고 이제 19 년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정약용 같은 진보적인 학자를 등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볼 게 외교 장각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장각이 청탁궁에 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흡사하니까 여기를 이제 좀 더 많은 도서나 이런 것들 보관하기 위해서 바깥에 그러니까 궁궐 바깥에 외교 장각을 뒀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외교 장각은 궁궐에서 밖에 둔 거야. 예, 외자죠. 근데 이게 멀리 뒀죠. 이게 강화도에서 뒀어, 강화도. 강화읍성에 있죠. 왜 강화도를 뒀냐면 강화도는 이제 방어하기도 좋으니까 이게 뭐냐면 위기 시에 궁궐의 중요한 도서들을 보관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고 이 강화읍성에 외교 장관을 뒀는데 병익량 요때 이 강화읍성이 프랑스군한테 털리죠. 그리고 외교 장각이 불타 없어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많은 책들이 불타 없어지거나 또 일부는 그 프랑스로 건너가죠. 그래 갖고 인제 그때 건너간 것 중에 어람용 의궤가 있어요. 이게 왕이 보는 의궤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가치가 높은데 이걸 이제 프랑스에서 약탈해 갖고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그 얘기를 나눠 가지고 장기 대여 방식으로 이제 가지고 오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규장을 통해서 자신의 문관 세력들을 이제 양성한 반면에 군사적 기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 장영웅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 친위 부대나 국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호위 군대를 폐지하고 금이 체제에 따라서 조직 개편했다. 왕을 호위하는 부대 체제에 따라서 개편했는데 이게 인제 홍보인의 역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 장용이.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홍보용 역모 사건을 계기로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친위 부대의 필요성을 인제 느꼈고 그래서 그 무예 출신과 금군의 일부를 장용 위로 해 갖고 이제 사을 만들어서 거기에 옮기고 그리고 거기 5 군영 중에 좀 약간 뛰어난 애들 또 뽑아 가지고 옮기고 해서 장용 위를 장용 용으로 합대 개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신도시의 하성을 완공하기 위해서 장용 영으로 이제 계층하고 장용 영은 크게 인제 두 개로 나누죠. 내영하고 외형으로 나눠요. 예. 여기 있네요. 예. 내형과 외형으로 인제 나누는데 내형은 주로 인제 뭐냐면 금군으로서 서울을 지키는 인제 왕실 부근에 있는 그 부대고 외형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있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인제 보면 인제 하성 공사를 해 가지고 그 하성을 지키는 병력들을 인제 어 두는데 요때 작용을 외형이 거기에 했고 그래서 인제 주로 작용 외형 같은 게 입방군, 협소군, 뭐 수송군으로 편성됐다. 그러니까 요런 명들이 뭐냐면 그 주로 하상도에서 이제 올라온 부대도 편성하거나 아니면 그 근방에 어떤 소국을 편성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형을 둬서 이제 사도세자의 위신을 좀 회복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사도세자의 무덤이 헐룡원이라서 화성 부근에 있잖아요. 그 부근을 또 이제 여기 사도세자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각 의미를 보면 각 군영의 독립적인 성격을 약화시키고 왜냐하면 이 오군영이라고 해서 예전에 오군영을 각각 이제 서인이나 노론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각 군영의 정예병력을 이제 다 뽑아서 장악을 예속시키면서 이들의 어떤 그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켰던 거죠. 그리고 조선 초기 때 중앙 집권적 오위 체제를 복원을 시키려고 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초기 때 이제 세조 때 오위를 만들어서 그 각각의 지방군들을 다 오위에 지방군대를 오위에 복속시켰죠. 그래서 오위를 이제 왕이 통제하면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오위에서 뭐냐면 그 집행하는 그런 이제 체제였는데 이런 것을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거예요. 이 오군영 체제 같은 경우에는 각기 명령 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병권을 일원화시켜서 병조에서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력 기반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지만 이 장영웅은 그 정조 사후에 폐지돼. 음. 그래 갖고 이걸 법전에 명시했으면 괜찮은데 법전 명시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장영은 정조 사후에 폐지되면서 다시 이후 군대들이 오군용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규장각이 나왔기 때문에 작용운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인제 그 영조의 개혁 정치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화성을 건설한 거죠. 예. 화성. 그래서 이 화성 관련된 내용은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화성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 필요한데 제가 여기를 지도를 그 다음 장에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집어넣네. 자 그럼 보면 화성 그 개혁을 이제 화성 그 경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수원성을 이제 축조했는데 요게 정치적 군사적 기능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제 해경공 홍씨에게 말했던 갑자년 구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 해경공 홍씨 한갑잔 때에 그 갑자년 구상을 밝혔는데 자기가 갑자년에 물려나서 상함을 물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을 누가 시키면 자기 아들 이제 뒤에 순조죠. 순조를 시켜 놓고 자기 상황을 물려 넣어서 하성에서 거기에서 인제 일종의 개혁 정치를 하겠다는 거야. 왜냐면 왕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제도적이나 관례적으로 구속받는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물려나면 그런 구속이나 제도적인 어떤 그런 어 절차 과정을 무시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상황으로서 인제 하성에 들어가서 "해봐야겠다." 이런 갑작은 구상을 이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갑자기 죽잖아요, 급사를 해서. 결국에는 인제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또 상업적 기반도 강화시켰죠.
그리고 부근에 활용원도 뒀다. 이렇게 보는데, 화성은 이제 일종의 이제 상당히 성곽이 잘 지었죠. 일단 동양식의 어떤 그 건축 방법과 서양식 그 성곽 기술 방식을 동시에 뒀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무슨 돈이 있잖아요. 음,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예전의 성곽 기술이죠. 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튀어나온 곳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서장대라든지 공신돈 이런 것들인데, 원래는 이제 돈이라는 것은 여기 성이 있으면 외곽에 이제 뭐냐면 방어 조그만 성을 얘기해요. 근데 이 돈이 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그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그 권한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치라는 거 있죠, 치. 그래서 치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요 중간중간 사이에 여기 있죠. 튀어나온 데 있죠. 이게 치야. 그래서 사방에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치가 있고, 그다음 웅성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들어올 때 그 문이 있으면 문을 그냥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 문을 달아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문이 있으면 문이 있고 요걸 요렇게 삥 들어갖고 이제 또 성벽을 쌓았고 문을 들어올 때 양옆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요게 만드는 게 웅성인데, 자, 웅성이나 치나 본 어, 이런 돈대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중국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성곽 기술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벽돌로 이제 뭐냐면 쌓는다든가, 여기 주변에 벽돌 쌓았죠, 눈에. 자, 이런 것들 또 낮은 포대, 낮은 성곽. 그러니까 되게 하성에 가보시면 성곽이 높은 게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포나 총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높게 쌓으면 총포에 맞아갖고 무너질 수가 있어. 그걸 이제 막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포로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뭐냐면 벽돌로 쌓았죠. 요 부분은.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한 번 맞으면 그 부분만 이제 뭐냐면 무너지지 전체로 번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화강화 같은 경우 한 번 맞으면 그게 무너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서양식 기법 같은 것도 도입됐다. 그래서 동양식 그 어떤 성곽 기축 방법과 그다음에 서양식 그 성곽을 만드는 그 방법과 축적 그 기축 방법이 이제 동원돼 가지고 만든 것이 이제 그 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정약용이 설계됐으며 하포를 배치해서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성강 양식, 정통적인 성강 양식과 서양식 건축 기술 기법을 이제 적용해 갖고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만들 때 거중기와 농로를 이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 갖고 인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기록에 보면 거중기 농도가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고 그런 것도 있고, 한 대 정도 사용했다고 하는데 시범적으로. 그래서 이제 화성을 이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런 거보다는 좀 약간 그때 이제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설도 있어요. 예. 돈을 주고 고용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뭐냐면 화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다 어디에 적혀 있냐면 이 화성 성역 의기라는 책에 다 적혀 있어요. 이것도 외워 두세요. 그러니까 화성성역 의궤에 이제 뭐냐면 예, 그때 공사에 참여한 장인들에게 준 일당과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그 건축을 만드나 그런 거 다 적어 놨어. 예. 그리고 뭐 기계나 물자, 건축물 같은 걸 상세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화성이 그때 일제 강점기나 6.25 전쟁 때 거의 파괴가 됐거든요. 그걸 다시 복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화성성역 의궤다. 요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빠르게 복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도 건축 유산으로서 인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화성성역 의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재건축한 것은 문화재로서 인정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화성성역 의궤는 자세한 건축 지침서가 남아 있고, 그걸 바탕으로 화성이 복원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서 이제 유네스코도 건축 유산, 건축 그 건물로서, 그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건축 기록물로서 이제 뭐냐면 인정받았다. 건축 기념비로서 인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 화성 경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자급 도시적인 기능을 맞춰서 그 주변에 구경 농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대윤돈종 같은 그것을 만들어서 화성 경비를 충당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상업 도시로서 신도시에 이주하는 상공인한테 특권을 부여했고, 그래서 농업 도시로서 여기에 이제 구용 농장이 있으면 주변에 저수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만석거나 만영제 같은 대규모 수리 시설을 개성했고,
군사 도시로서 하성 행군이 있고 작용은 외형이 주둔했다. 그래서 작용 외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하성을 경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세자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정조가 하성에 되게 많이 행차했어요. 그거에 기동물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때 행차의 편의를 위해서 신장로도 만들고요. 큰 긴 신장로도 만들고 그다음에 한강에 80척의 배를 동원한 배다리도 만들었다고 해요. 주교 같은 배다리를 만들었다. 이 정약용이 이제 계획했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있고 그날 행차 시에 지방 유생이라든지 일반 백성들의 접촉 기회를 가지고 그리고 그때 격쟁 상소 같은 것들 많이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격쟁 상소를 통해서 민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정조 때는 이제 뭐냐면 행차 화성 행차 중 제일 큰 게 뭐냐면 을묘년에 있었던 아니 행차를 그린 그림이 있어. 1795년에 1795년에 행차가 제일 컸는데 그 행차와 관련된 일정 및 비용, 참가자 명단, 행차 그림을 크게 그린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계가 있는데 원행 을묘 정리 의계 하는 거야. 원행은 멀리 나갔다는 거 왕이 을묘년에 이제 해서 행차를 그렸다. 그래서 의계라는 건 의식 절차를 이제 그려넣어서 왕이 보거나 나중에 이제 실무자가 보고 이제 참고하라고 쓴 게 의계거든요. 예. 자, 하여튼 요런 것들이 일단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 하성 행차가 그 당시 상당히 중요한 그 국가 행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계문신 제도는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고요. 그다음 민생 및 사상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영종조 때를 거쳐 갖고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이 완화돼요. 예. 그 영조와 정조 때 이제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는 정책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구장갈 검서각에 서울 출신이었던 여덕공 박제가 이덕무 같은 사람들 이제 등용했고 재정 수입 확대하고 상공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연 상공회의를 허가하는 통공정책. 그러니까 통공이라는 건 막힌 건 뚫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내 통공을 뭐냐면 하죠. 시내 통공을 신해년에 막힌 걸 뚫려줬다. 이게 1791년에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경제회사 할 때 다시 좀 얘기했지만 그 당시 시장상인의 금난 정권으로 서울의 물가가 폭등하고 생필품이 이제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유기전을 제외한 이제 시장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고 상인들 자연 상업 활동을 보장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이 통공 정책은 상당히 정치 목적도 있어요. 그 당시 노동과 연관된 시장상인을 몰락시키고 노동의 정치 자금을 봉쇄하고자 하는 남인들의 의도적인 조치이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이 통공 정책이 원래 의도대로 되진 않았죠. 오히려 이제 뭐냐 사상 도구들이 물가를 더 올려놨잖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조는 정통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중국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고급 도성 집성을 수입하여 한국의 기초를 다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시대에 역행하는 문체 반정 운동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문체 반정 운동은 좀 약간 정치적 성격이 있어요. 정치적. 일부 남인들, 근기 남인 중에 일부가 이제 뭘 믿고 있었냐면 천주교를 믿거나 천주교에 대해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노동의 벽파가 공격하니까 그 당시 정조가 이를 견제해서 그 당시 노동의 이제 사람이었던 노론의 그 노론파에 있었던 노론의 한 뭐랄까 박지원의 연하일기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박지원의 연하일기가 문체가 투박하고 약간 정도가 벗어났다 비판하면서 이제 박지원한테 반성문 써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체 반정운동이라는 건 문체가 투박하고 이게 쌍스럽기 때문에 예전의 문체로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좀 복고적인 어떤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박지원이 노동에 속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의 노동을 공격함으로써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노동이 벽파가 남인을 공격하는 걸 좀 무마시키려고 너네들도 잘못한 거 있지 않냐? 뭐 문체가 투박하고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남인들의 어떤 이제 그 천주교를 믿는 걸 좀 약간 덮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슈를 통해서 이슈를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체 반정 운동은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성회차 때 격쟁을 많이 했다는 거. 그다음에 상원제도
암행어사 제도를 활성화시켰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기충민중의 어떤 변화를 직접 파악하려고 했다. 많은 소통을 하려고 했던 그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문물 정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이제 예전에 한번 살펴봤던 대전 통편이라는 게 있어요. 경국대전을 증보했고 속대전 이후의 법령이나 조례를 모아서 편찬한 법전이다. 이렇게 있고요. 형사제도를 정비해서 추간지, 심리론, 흥월정종 이런 것들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증보 동국 문헌비고를 작성했죠. 그래서 영조 때 동국 문헌비고를 증보를 했고, 그다음 동문 시고가 있고, 네, 일성록이 있는데 일성록은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일성록은 그 뭐 하는 거냐면 원래는 이제 정조가 새손 시기 때 썼던 그 일기야. 그래서 인제 이것이 인제 있고 정조가 집권하고 나서 이게 이제 개인이 쓰는 일기에서 국왕의 공식 일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인제 그 후에 역대 왕들이 이 일성록을 작성했는데, 물론 일성록은 이제 초창기 때 정조가 썼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국왕의 공식 일기로 바뀌면서 이제 쓰는 사람들이 옆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어. 왜냐, 국왕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그 당시 정치사를 꼼꼼히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국왕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19 세기 이후의 정책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성록은 뭐 이름 정도는 외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한계가 있죠. 분당을 해체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사도세자 사건을 둘러싸서 시파와 벽파와 분열을 가속해서 해체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책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분당과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왕권을 강화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계는 아까처럼 했지만 제대로 못했다는 거. 미봉책이었고, 오히려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왕권을 강화하면서 중앙집권의 권력을 강화시켜. 그래서 그 중앙집권의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중앙에 이제 인사제도, 인사권부터 해 갖고 모든 제도가 다 집중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영조와 정조 같은 유능한 왕이 죽고 그다음에 뭐 어린 왕이나 그 무능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런 권력들이 주로 측근 세력들이 이제 이용하는 그런 패단을 맡게 되고 외척이나 이제 이런 측근 세력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린 왕이나 이제 무능한 왕을 뒤엎고 얻고 나서 행사를 하게 돼, 이 중앙 권력들은. 그러면서 세도 정치를 행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도 정치기는 그 당시 인제 영조의 강조의 탐정 정책 못된 것만 배워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했고, 이 그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책에 행했던 중앙 집권 권력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다. 그 중앙에서 그 지방을 약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원래 좋은 의도에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왕이 미련하고 무능하고 어린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 권한을 측근이나 외척들이 이용하면서 이런 것들 중앙이 지방을 약탈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대 정치기에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19 세기 때 들어가면 각종 지역에서 밀란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세도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세도 정치. 세도 정치에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이제 뭐와 관련한데 비변사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도 정치기 때 이제 삼정의 문란 관련된 내용 있죠? 요런 것도 좀 나왔어요. 예. 근데 뭐 세도 정치 그 자체의 어떤 정치 사항들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요. 예. 자, 세도 정치는 이제 19 세기 때 순조에서 철종까지 어떤 정치 체제를 얘기하는데요. 배경을 보면 정조사 후 정치 세력 간의 균형 붕괴, 권력의 핵심이었던 왕이 탕평 정치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력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고, 특히 인제 탕평기 때 중앙 집권화된 그 정책 때문에 중앙의 권력이 집중된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유력 가문들이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몇 개 가문들이 번열 가문들이 이제 뭐냐면 했던 정치가 이제 세도 정치다. 그래서 세도 정치는 종전의 노론이나 뭐 소론 같은 일당 전제마저 거부하고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는, 그러니까 완전히 분당 정치가 인제 뭐냐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조 정치가의 특성은 정권의 장악 정당성을 국왕이나 왕실의 권위를 바탕으로 했고, 19 세기 18 세기 때 탕평정 때 군주권 강화 형상을
세도가 뭔지 변칙적 역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앙 집권에서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왕이 무능하고 어리다 보니까 왕을 끼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세도가들이 정치를 세도가들이 권력을 이용했다. 그래서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뭐냐면 그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도 정치의 권력 구조 보면 정치 기반이 축소되죠. 소수의 유력 가문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때 이제 비변사의 권력 집중이 더 심화돼요. 그래서 비변사 당상들이 핵심적인 간직을 이제 그 유력 가문이 독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의정부 육주의 유명무실을 이제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지방의 인사권까지도 이제 비변사가 장악하면서 수정제 인사권이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렴주구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밀란의 또 배경이 되죠. 그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도 정치기의 이제 세 명의 왕의 업적들, 행적들을 볼게요. 순조를 보죠. 순조는 어릴 때 즉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대항 대비 정도 되는 정승왕후가 수원청정을 했어요. 이 정승왕후는 그 당시에 나이가 젊었죠. 그 자기 며느리뻘이라는 해군공 홍씨보다 더 젊었어요. 왜냐면 영조가 말년에 이제 그 결혼했던 그 왕비이기 때문에 그때 영조가 60이 넘었고 정승왕후가 10대 소년이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인제 했는데, 그래서 이 정승왕후 집안 자체가 인제 노론 벽파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노론 벽파가 전국을 주도했고요. 그 당시에 인제 규장각 출신들이 대거 출처했어. 예. 이들이 시파죠, 시파. 그래서 이때 이제 추천할 때 인제 하는 것이 신유박해를 이용했다는데, 이들이 인제 상당 그 천주교인도 있고 천주교는 아니지만 천주교에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형이나 뭐 인척들 이런 것들이 또 천주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인제 뭐냐면 축출했다. 그래서 읽고 작용을 확보하고 훈련동을 정상화시켜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땐 정성왕후가 이제 순조를 이제 뭐냐면 순천정하면서 뭐냐면 했는데, 이게 나중에 순조 청 그 친정교에 넘어가면서 다시 권력구 구조 개편되죠. 그때 규장각 출신이었던 김조순이 김조순과 안동 김씨가 이때 인제 세도 정치가 이제 전개하게 돼요. 박남박 씨나 풍양조 씨도 이제 같이 협력해서 정골 주도하는데, 이 김조순이라는 인물은 이 규장각 출신이야. 영조가 이제 뭐냐 아니 영조가 정조가 양성한 규장각 출신이고, 이 사람은 또 그렇다 그 뭐냐면 그 정치를 할 때 상당히 이제 뭐냐 독단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협력해서 같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김조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김조선은 나름대로 개혁적 마인드도 있고 또 규장각 출신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인제 같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상당히 겸손하고 뭐 부정부패도 하나 하지 않았어. 아주 깨끗한 인물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김조선의 그 뭐냐면 자식들이 문제죠. 자식과 자손들이 손자들이. 이 김조선 그렇게 해서 인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김조선에 대한 김조의 인명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어떤 독재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권한도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 있는 자식들과 이제 손자들이 이런 권력들을 이어받아 갖고 독재를 하게 되는 거야, 독재. 그래서 이게 김조선의 같은 인물이 상당히 위험해. 예, 독재자였으면 곳곳에 공고를 받는데 항상 머리 숙이고 행동하고 여러 사람들 의견 듣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심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인제 여기에 살펴볼 게 이제 그 정승왕후 수요춘전기에 있었던 신유박해를 보겠습니다. 자, 신유박해는 인제 명색은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걸 이용해 갖고 자신의 반대파였던 시파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인이나 내부적으로는 소돔 및 노론 시파 등에 대한 벽파의 정치 공세, 그리고 그 당시 각종 밀란에 대한 공포 정치에 대응하기 있고, 그래서 이 각종 밀란에 대한 공포 정치인데 요 밀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홍경래란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저기 그 뭐야 한 통에서 이제 그 요약한 건데, 한 통에 보면 "홍경래란 등 각종 밀란에 대한 공포 정치에 대응하기 위한 거다." 근데 약간 그래. 왜냐면 홍경래란은 신여박해가 일어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10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배경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한 통에 있기 때문에 적어 놨어요. 자, 거기다 천주교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서양 세력들을 침투 경계를 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항이 한사용 백서 사건이 표출되죠. 그래서 한사용이 그 당시 이제 막 탄압을 받으니까 그거에서 우리 도와달라고 이제 그 서양 세력들이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요청할 때 그 편지를 평상시에 안 보이는 그 편지를 쓰다가 안 보이는 식으로 이제 그 평상 그 평 딱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어 여기 뭐 항의약품 같은 지문은 보이는 백서를 보냈다 들킨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천주교가 서양을 끌어들여서 뭐냐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듯 이런 이제 인식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순조가 국정을 주도했지만 순조가 정치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누구한테 인제 맡겼냐면 호명세자라는 사람한테 맡겼어. 그래서 호명세 대의청정을 통해서 세도가 견제하려고 했지만 호명세자가 그때 이제 그 음악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람이 1-2년 만에 젊은 나이로 21 살인가 22살 때 그냥 죽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죽음으로써 실패했다는 거. 그다음에 현종 때 들어와서 인제 현종의 외쪽인 풍양조 씨가 득세했는데 주의할 건 그렇다고 안동 씨가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풍양종 씨가 상대해주고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철종 때 들어와서 인제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장악하고 철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좀 저쪽이 반개월 쪽이죠. 예. 이 사람은 저희 사도세자의 아들인가? 아들의 뭐 손자 정도 되는 그 반개월 쪽이야, 이 사람들은. 자, 하여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대 세도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얘기했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6 아 11 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11 번이에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국제 정치 질서의 변화 이렇게 있는데 요게 간도 관련된 문제가 인제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간도와 북방 영토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좀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 간도란 땅은 이제 뭐 하는 땅이냐면 인제 요걸 설명하는데 자, 이 간도의 위치는 대략 이제 우리가 뭐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있지만 보통 간도가 가면 요 북간도 일대를 얘기하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압록강이 있고 여기 두만강이 있는데 요 사이에 간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근데 요 지역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많은 인제 뭐냐면 그 조선 사람들이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제 인구가 집중되게 되는데 그럼 왜 이런 간도 지역이 형성됐냐 이걸 이제 보면 원래 이제 청나라가 이제 등장하면서 봉금지대를 설치해요. 봉금지대는 뭐냐면 요 심양이 있죠. 이 신양은 예전에 인제 뭐냐면 청나라의 그 수도였는데 신양 남쪽 지역을 사람을 가지 못하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사람 살지 못하도록. 무인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를 봉금지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람 살지 못하도록 해 놨거든요. 압록강과 신양 남쪽 지역을. 그래서 인제 여기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 왜 이게 사람을 못 살게 했냐면 여기가 인제 그 예전에 여진족의 고토기 때문에 만약에 여진족이 중국에 쫓겨날 때 돌아갈 곳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인제 남겨 뒀던 거야, 이 땅을. 그러니까 인제 요 땅이 인제 무주공산 땅이니까 여기에 인제 있었던 그 압록강이나 인제 그 연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자주 넘어가요, 이 간도를. 그래서 이 간도에 처음에 넘어갈 때 뭐 때문에 넘어갔냐면 산삼을 캐기 위해서 넘어간 거야. 근데 이 산삼은 이제 여진족에서도 중요한 이제 뭐냐면 물자였거든요. 여진족도 이 산삼을 캐기 위해서 이제 여기 넘어오죠. 그러면서 인제 조선 사람하고 그다음에 여진이 만주족이 충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해 사건까지 일어나요, 살인 사건까지. 자, 그러니까 인제 이것 때문에 인제 양국 간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고 이참에 또 국경 문제도 해결하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그 청나라 관리가 와 갖고 한번 쭉 둘러서고 그 청나라 관리의 이제 임의대로 어
그 백두산에 전개비를 세웠죠. 근데 이 전개비를 해석을 둘러싸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야. 예, 이런 것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국경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 당시 인제 청나 그 국경 문제가 왜 발생했냐 그 원인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이 만주 지역의 일부를 성역화시키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가 두만각 이북 지역인 이 반도 지역에 자주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제 월경하는 과정에서 조선인과 여진간의 어떤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충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경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라고 했고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그 청나라 관리가 와 갖고 백두산 일대를 이제 둘러보고 세운 비문이 그 백두산 정계비예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백두산 정계비의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요게 뒤에 있죠. "서쪽 국경은 압록이고 그다음에 동쪽은 토문이다." 이렇게 새겨 놨어. 근데 이제 압록은 이제 명확하죠. 여기니까 명확한데 요쪽이 압록이잖아요. 여기까지 백두산 전기비인데 요쪽이 토문강이 뭐냐 가지고 인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요게 인제 원래 이제 월경할 목적이 산삼만 하려고 이제 월경했는데 이 이후로 이제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또 월경해요. 그래서 여기에 인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면서 농사도 짓고 간도에 많은 이제 뭐냐면 조선인들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한말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요 땅이 누구 거냐. 그래서 예전에 백두산 전개비를 가지고 인제 해석을 가지고 인제 조선하고 청나라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토문을 인제 뭐냐면 그 청나라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두만강이다." 근데 조선은 "이거는 토문은 송화강의 지주다." 그래서 송화강의 지주면 요게 있거든요. 그럼 요 땅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조선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두세 번에 걸쳐서 이제 구함할 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회담을 갖게 돼요. 근데 회담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일제 개입을 통해서 간도가 이 청나라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건 구한말 때 다시 얘기를 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일본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일본 간의 관계를 보면 일본의 국교 재개 요청은 인제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가 인제 단절됐다 다시 복위가 되죠. 10년 만에 인제 복위가 돼요. 복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포도 세안 문제로 해 갖고 인제 갔다가 이걸 계기로 해 갖고 이제 서로 간에 인제 뭐냐면 논의를 거쳐서 기후 약조를 치게 되죠. 기후 약조 내용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인제 그 당시 통신사를 파견했는데 통신사를 파견한 의도가 있어. 조선에서는 인제 포도 세안이나 이 초창기 때 포도 세안 문제고 그 이후에는 인제 일본의 정세를 전탐하려고 했던 거고 일본의 의도는 이제 선진문물 수용 그래서 조선으로부터 인제 선진무용을 문화를 수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사 조선 사람들이 이제 조선 사신들이 오면 얘네들 조공사절단이나 이렇게 뻥을 치면서 소국의 권위를 이제 국제로 인정받게 되는 그 계기였고 선진문화와 선진문화 일본 전파에 크게 기여했다. 근데 이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뭐 네덜란드나 등등 해 가지고 여러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일본이 그 당시 문화 수준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인제 일본 입장에 볼 때는 인제 그 뭐 조선인들 오면 우리가 그 당시 일본인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시문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니까 고마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인 거라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통신사의 영향을 보면 조선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이제 삼국간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국제 관계에 영향을 줬고요. 통신사는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상징적 의미, 일본의 항공과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 울릉도 독도인데 울릉도 독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그 시험문제 나왔죠. 이게 조선사와 관련돼서 문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와 이제 관련돼서 나왔냐면 그 구한말 때 관련된 문제도 시험에 나왔어. 예. 그래서 이제 09년 기출 문제에 나왔거든요. 근데 울릉도 독도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예. 교과서에.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어. 요 부분이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했고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좀 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구한말 때 울릉도가 어떻게 해서 인제 이렇게 우리 땅으로 이제 이렇게 공식화됐는지 요걸 이제 좀 볼게요. 울릉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라 지중왕 때 신라 영토로 편입됐죠. 예, 우상국이라고 했던 지역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울릉도가 편입되면서 그 밑에 부속 도서인 독도도 우리 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외구 침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봉도 정책을 했어요. 성을 비웠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인 건 확실한데 요게 이제 외구 침입이 많고 방어하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에 사람을 인제 비우는 그 정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자주 와 가지고 인제 뭐 벌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업 기지도 이제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고 숙종 때 안영곡이 그 뭐냐면 일본 어민을 축출하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 영토를 확인받고 기항을 하죠. 이거 안영본 유명하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인제 19 세기 말에 가서야 인제 적극적으로 울릉도를 조선 정부가 이제 경영하면서 그 공도 정책도 폐기시키죠. 예.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인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요 과정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일본 어민들이 이제 불법 침투가 증가되고 그래서 이제 안영복이 와 갖고 일본인을 추방하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받았죠. 그리고 인제 봉도 정책을 이제 구한마을 때 이제 중단시키고 우리나라도 인제 뭐냐면 이주를 하게 되죠. 이 울릉도에 사람 사라고 울릉도 개척령을 이제 내걸고 있는데 그러면서 울릉도를 육지 주민의 집단 이주 및 관리를 파견했고요. 그리고 인제 대한제국 칙령 41호를 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켜 독도까지 가나안 칙령을 선포했고 일본도 그거에 대해서 인제 초창기 때 인정을 해 줬죠. 그러다가 일본이 인제 독도 강탈 사건이 있었는데 너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요게 이제 그 너일 전쟁 중에 석탄 저장고가 필요하다 보니까 독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편입시키고 이걸 시마나현 고시 제45에 공지를 하죠. 근데 이미 이때는 을사조약 이후로 이제 외교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정부 항의해도 받아들일 여건이 안 되었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때 인제 일본이 독도를 인제 자기 땅으로 우겼던 게 뭐냐면 국제법을 들고 온 거야, 국제법을. 여기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무주지이기 때문에 무주지는 선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땅이다. 그래서 인제 강탈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독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독도를 인제 상봉도라고 하고 또 독도를 인제 그 여기 글 옮기면 석도라고 또 하죠. 석도. 그래서 인제 한자로 적으면 석도라고 하는데 자 강원도 울진군에 소속돼 있고 대한제국 시대 울릉도가 군에 성격되면서 울릉도가 그 독도를 가나라도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너일 전쟁 때 일본이 죽도 다케시마를 명령하면서 불법 정령을 영토에 편입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일본이 죽도라고 했던 건 너일 전쟁 이전까지는 주로 누굴 뜻한 울릉도를 의미했어요. 그 다케시마 그다음에 독도는 뭐냐면 송도라고 했어. 송도.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거꾸로 인제 너일 전쟁 이후에 울릉도를 이제 송도로 했고 독도를 다케시마로 한 거야.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인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설군 정책에서 이제 울릉도를 군을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군을 편입시키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걸 이제 뭐냐면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반포했고 간보에 게재를 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왔죠. 그 울릉도를 전도로 울도 계칭하고 울감을 군수로 개정한 거. 울감이라는 거는 인제 그 뭐냐면 군수가 파견하기 전에 군을 설치하기 전에 임시로 파견했던 관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군보다 좀 낮은 군수보다 낮은 관리직 이렇게 수령직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인제 요 울릉도에 포함된 도서들을 쭉 언급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울릉도는 울릉전도도 있고 그다음에 죽도도 있고 속도를 관할할 거 있죠. 울릉군의 그 관할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눈여볼 게 속도죠. 이게 이제 뭐냐면 독도다. 예 독도. 독도를 한자로 바꿨으면 속도가 되는 거예요, 속도.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공군형 기출문제 나올 때는 요 수준을 벗어나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했어. 구한말 때 그 관련된 사항들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이걸. 그래서 이거 좀 어렵게 문제 나왔는데 어 그 정도 나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설명 넘어갈게요. 여기는 기본 강의이다 보니까 요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볼 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경제사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가 할게요.